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딸이 맡고 있는데도 웃던 시댁들이 1시간 뒤에 얼굴이 전부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에 딸을 보러 시댁에 갔습니다. 주말이었고 아이를 데려간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여서 약속도 미루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부터 기분이 묘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하고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 괜히 크게 일부러 내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아이만 잘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시누이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를 만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인사를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시선을 TV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왔어?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만 살짝 들었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괜히 예민해졌다고 넘기려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아이 엄마라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참는 울음, 꾹 눌러서 내는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우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애들 원래 저래. 좀 혼나면 울고 금방 그쳐. 그 말투가 너무 가벼워서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아이 울음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 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그런데도 거실 분위기는 너무 평온했습니다. 시누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애가 말대꾸가 심해요. 할머니 말 안 듣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요즘 애들은 버릇을 좀 잡아야 돼.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버릇을 잡는다는 말이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방 쪽으로 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두지. 혼나고 있어. 혼나고 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눌러놓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아이 울음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 말을 하려다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 키우려면 그 정도는 봐야지. 그 말이 제 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애가 예민하다. 조금은 맞아야 사람 된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울음소리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정말로 설마 했습니다. 설마 어른이 아이에게 그럴 리 없다고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딸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두 손을 가슴 앞으로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우는 게 아니라 울음이 목에 걸린 채 숨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이 공중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미 몇 번이나 움직였다는 건 딸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왼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린 피부에 분명하게 남은 손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걸 설명 없이도 알아봅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손을 내리지도 않은 채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 왔네. 그 말투가 너무도 평온해서 저는 오히려 현실감이 없어졌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향해 달려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훈육 중이잖아. 훈육. 그 단어가 아이 얼굴의 손자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요즘 애가 말을 안 들어. 한두 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옷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너무 차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그때는 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시누이가 문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린 채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아무 감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아버지도 서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애가 좀 심해요.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도 안 듣고 버릇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되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확실하게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때린 손보다 그걸 보며 웃는 얼굴들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그러니까 애가 더 버릇 없어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 아이 얼굴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잠깐 아이 얼굴을 봤지만 금세 시선을 피했습니다. 금방 가라앉아. 애 키우다 보면 다 있는 일이야. 다 있는 일.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참아왔는지 떠올랐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시당했던 말들, 뒤에서 들렸던 말들, 엄마가 유난이다라는 말들.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훈육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폭력이에요. 그 말을 하자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웃던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손 떼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 순간 딸이 제 품에서
더 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제 결심을 완전히 굳혀줬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더 듣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는데 아까까지 웃고 있던 얼굴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해진 표정이었지만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아이보다 체면과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걸 지켜주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는 정확히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1시간 뒤 자기들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시댁에서 단 한 번도 높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컸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제 팔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사과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젖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은 아니지. 그리고는 한숨을 쉬듯 덧붙였습니다. 애가 버릇이 없잖아. 그 말이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말대꾸하고 고집 부리고 엄마 닮아서 그래. 그 순간 아이를 안고 있던 제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딸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면 더 혼날까봐 울음조차 삼키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좀 맞아야 돼.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신문을 접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그 말에 시누이가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너무 애를 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듣죠. 세 사람의 말이 마치 합의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이 얼굴에 남은 손자국은 그들의 말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취급됐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설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고 자기들끼리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 혼자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아이 얼굴 보세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훈육이에요? 아이 얼굴에 손자국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금방 가라앉아. 그 말이 제 마지막 인내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들 감정 풀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 가르치겠다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제 팔 안에서 더 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가겠다고.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아이랑 더는 이 집에 있지 않겠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어. 신우이의 말이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유난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 말이 시댁 식구들 귀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아이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무서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이제야 풀린 울음이었습니다. 차에 아이를 태우고 문을 닫자마자 저는 운전대에 이마를 잠시 기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바로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아이를 때렸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당연한 일처럼 말한 태도, 그리고 아이가 아닌 자기들 체면부터 챙기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목록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말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 얼굴의 손자국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아이 손이 제 소매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손이 올라갔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건 그 전화 한 통이 그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아까까지 웃고 있던 그 얼굴들이 어떤 표정으로 제 앞에 서게 될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댁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와 연락하고 있었는지,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고 있었는지, 그들은 제가 늘 참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제 옷을 잡는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고 백미러로 아이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초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수가 적어야 복이와 시집살이는 참고 배우는 거야. 그 말들을 저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말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애를 너무 안고 다닌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한테만 매달리지. 그때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를 혼내는 방식이 점점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말로 타이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손이 아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걸 봤을 때 저는 바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제일 후회되는 일입니다. 설마 하겠어라는 마음,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이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혼나면 왜 아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적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때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 몸에 멍이 생긴 날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보이게 각도가 겹치지 않게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아이 얼굴 전체와 손, 다리를 차분하게 남겼습니다. 시댁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사진들을 따로 저장해 두고 백업까지 해두고 있었다는 걸. 아이 앞에서 들은 말들,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 말들을 저는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흐려질까봐 그날의 공기까지 떠올리며 적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제가 약해서 모아둔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패였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이는 잠든 와중에도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록을 더 이상 제 마음속에만 두지 않겠다고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쌓아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 사진, 음성 파일, 예전에 몰래 녹음해둔 아이 앞에서의 고함 소리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제가 걸었던 그 전화의 답장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상대는 말했습니다. 이건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성이 보입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울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고 견뎌왔는지 비로소 인정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이방 앞에 서서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는 지킬게. 그날 제 기록은 처음으로 증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1시간 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그때의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되돌릴 생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시댁 쪽에서는 여전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기들끼리 상황을 정리해버리려는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고함부터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키우는 문제 가지고 어디다 쓸데없는 데다 연락을 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건 아이 문제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일 아니야. 너무 오버하지 마. 괜히 일을 키워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방적으로 끊는 방식까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건 이번엔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웃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말했어요?
그 질문이 제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범위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하자 신우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좀 집안에서 해결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집안에서 해결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전화를 끊고 나니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각자 다른 말이었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너무 나갔다. 괜히 일 키운다. 아이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자. 아이 생각을 한다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비어 보였습니다.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직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차 문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낯선 차량 하나가 시댁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습니다. 곧이어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집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왔어? 그 말이 조각조각 끊겨서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 기록이 이제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전화는 다시 끊겼고 그 뒤로는 연락이 잠시 멎었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 방으로 가 잠든 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선택이 맞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전화가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이럴 필요까지 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톤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짧게 답하자 상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말다툼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언성을 높였고 누군가는 말리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전화기 너머가 아니라 현실에서 들린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지금 집 앞이 난리예요. 그 짧은 문장에 상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그 말 속에는 명령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아무렇지 않게 웃던 얼굴들, 아이 울음 앞에서도 태어나던 표정들, 그 얼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둘씩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았고 아직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는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시간이 정말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이의 울음을 그 집안의 불안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초인종 소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짧게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길게 끊기지 않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을 떼지 않고 계속 눌러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방부터 확인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렸고 그제야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열어봐.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그 조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광경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한쪽 발에는 슬리퍼가 걸쳐져 있었고 다른 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묶지도 못한 상태였고 숨이 가쁜지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웃고 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는 벌써 부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음을 참으려는 모습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문 좀 닫고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은 문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매달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반쯤 연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제야 자기들이 어떤 모습인지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일,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말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제발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이를 때린 건 그렇게까지가 아니었고요.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오려 했습니다. 이웃들 다 보고 있어. 사람들 오해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냉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해요? 어머니, 아이 얼굴에 남은 손자국도 오해인가요? 시어머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웃 눈치 볼 때가 아니라 아이 눈을 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숙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까와는 다른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좀 지나쳤어. 그 말이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한 표현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움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권한을 선언한 것처럼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 집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 세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손을 댄 건 훈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그 장면을 보고 웃던 사람들도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셋째, 이건 집안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자기 의지로 몸을 낮추는 동작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 말에 저는 아이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 앞에서 이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 앞에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자기 행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부터 있던 사람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더 조급해졌습니다. 제발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정확합니다. 맨발로 서 있는 시어머니, 울고 있는 시누이, 그리고 닫히지 않은 문 앞에서 주도권을 쥔 그 장면이 이 집안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얼굴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뒤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정한 방식으로 이 일이 진행됩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도망칠 공간도 숨을 공간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진짜 결정은 이제부터라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현관 앞에 모여서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맨발로 서 있었고 발바닥에 묻은 흙과 먼지를 닦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많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풀어도 다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을 느끼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다들 똑바로 보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때문에 오히려 주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고래고래 소리치던 시어머니조차 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저는 딸을 제 앞으로 세웠습니다. 아이를 제 등 뒤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안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일부러 아이를 앞으로 세웠습니다. 아까 누가 이 아이를 때렸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상황은 다 드러나 있었고 변명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너질 거라고는 아직도 믿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사과하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과하시라고요. 어른들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맞았고 울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웃 몇 명이 현관 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버텼습니다. 내가 왜 애한테 무릎을 꿇어야 해? 어른 체면이 있지. 그 말이 끝나자 제 안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체면은요. 아이를 때릴 때 이미 다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가 제 쪽을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리지 말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요. 집안 체면 지키라고 태어난 애가 아닙니다. 어른 기분 풀어주려고 맞아야 할 존재도 아니고요. 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아이 눈높이에서 하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무릎이었고 잠시 뒤 다른 쪽 무릎도 바닥에 닿았습니다. 맨발 그대로 현관 앞 차가운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변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어머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똑바로 말하세요. 눈 보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어른의 모습. 그건 굴욕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아이는 직접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제 딸은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 인생에 함부로 손 떼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러 가지도 않았고 설명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과의 모든 연결을 제 쪽에서 먼저 끊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애 아빠인데, 그래도 시댁인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아이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딸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면 눈을 번쩍 뜨고 문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누가 들어올까봐 또 맞을까봐 무서워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이미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학대 정황이 있고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혼은 제가 요구합니다. 합의가 아니라 조건을 제가 정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법도 인정해 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정한 건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양육권도 아니었습니다. 접근 금지였습니다. 시어머니 포함 시댁 직계 전원. 아이에게 물리적, 정서적 접촉 전면 금지. 이 조건을 들은 순간 남편 쪽에서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할머니가 한 번 실수한 건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수는요.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실수하는 겁니다. 손을 올린 순간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양육권이었습니다. 공동 양육, 면접 교섭.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이 의사 최우선, 전문가 상담 기록 첨부, 심리 진단 결과 제출. 딸은 상담실에서 말했습니다. 그 집에 다시 가기 싫어요. 할머니가 무서워요. 엄마랑만 있고 싶어요. 그 말 한 줄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 앞에서는 체면도 전통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공식 사과였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사과 말고요. 기록으로 남는 사과요. 아이에게 가한 폭력과 그걸 방관한 사실에 대한 사과. 시댁은 그제야 진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사과는 체면을 무너뜨리고 기록은 도망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참았던 사람이었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큰 소리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우리가 잘못했다. 조건을 다시 이야기해보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선택은 제가 했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저를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못했고 얕잡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제가 소리를 지른 것도 무릎을 꿇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제가 조용히 정확하게 끝까지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했고 증명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제 딸은 지금 문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어른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삽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를 그들이 하나씩 마주하게 되는 일, 그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혼 소식이 대문짝만 하게 퍼진 것도 아니었고 경찰차가 들락거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찾아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집은 동네에서 소문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북적였고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우리 집은 화목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작은 변화였습니다. 명절 모임이 취소됐다는 말이 돌았고
생신 때도 식사를 밖에서 조용히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거기 손녀 건으로 일이 좀 있었다더라. 며느리가 애 데리고 나왔다더라.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에이 설마. 그 집 어른들이 그럴 사람이야? 하지만 말이라는 건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웃음으로 덮어왔던 집일수록 조용해지는 순간 더 눈에 띄는 법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가 줄었고 안부 인사가 형식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랑하듯 이야기하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신우이였습니다. 늘 활발하고 집안 대변인처럼 나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하고 질문을 받는 걸 꺼렸다고 했습니다. 애는 어디 있어? 요즘 며느리는 왜 안 보여? 그 질문들이 쌓일수록 신우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거짓말을 해야 했고, 거짓말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아예 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시간도 바꿨고 아는 사람을 보면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 많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는 말이 들려왔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집안 내부에서는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내가 나서서 일을 키웠다. 그때 그냥 사과했으면 됐잖아. 내가 애를 그렇게 다뤄서 이렇게 된 거야.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책임을 밀어내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 집이 유지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늘 약자에게 책임을 씌우고 문제의 핵심은 덮어버리는 방식 말입니다. 남편도 그 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냐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된 대로 움직였고 정해진 절차를 따랐고 아이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고 그 집안만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침묵을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조용한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어봐도 짧게만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 앞에서는 누구도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집을 둘러싼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한 집이 아니라 문제 있었던 집으로요. 웃음으로 덮어왔던 일들, 당연하다고 넘겼던 행동들, 집안 방식이라며 합리화했던 말들이 하나씩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폭로가 아니라 작은 진실 하나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번 드러나면 다시 웃음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도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제 딸과 제가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조용하지만 단단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딸이 앉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웅크리지도 않고 문소리에 흠칫 놀라지도 않습니다. 손을 들이대는 어른도 없고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딸은 요즘 잘 웃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그래도 시댁인데.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깐 생각하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답은 늘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요, 지키지 못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지켜냈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제 딸을 제 품으로 끌어안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미 후회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참았던 시간은 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애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말들 속에서 저와 딸은 계속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켜낸 순간은 달랐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던 그 장면,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던 그 선택, 조용히 등을 돌리고 나왔던 그 결심.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긴장 대신 안도가 먼저 들어옵니다. 오늘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딸은 잠들기 전에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아무도 화 안 냈어. 그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큰 회복의 신호인지도 압니다. 그 집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이름도 시댁 이야기들도 우리 일상에는 없습니다. 없애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날 내 딸이 맡고 있는데도 웃던 얼굴들.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무책임과 방관이 들어있었는지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저를 붙잡지 않습니다. 저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온 일로 제자리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날 제가 한 발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조용히 넘겼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의 저는 웃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딸도 지금처럼 편하게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사이다는요, 소리를 지른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복수를 외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내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아이를 울릴 권리가 아니라 아이를 지킬 의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 순간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지금 저는 웃고 있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아도 편안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를 이겨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벗어나서 나온 웃음입니다. 그리고 제 딸도 웃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내 딸이 맡고 있는데도 웃던 그 얼굴들. 지금은 전부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현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말을 저는 가장 통쾌한 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